자, 오늘은 문화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적을 크게 말할 때는 크게 머릿속에 남은 흔적, 사상사와 자 그리고 편찬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유산이라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봅니다. 자, 이게 어느 나라에 있었던 건지를 차근차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당시 사람들이 열심히 갈궈 놓은 흔적들이에요. 그게 어느 나라 것인 정도만 알아준다는 생각으로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머릿속에 남은 사상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국사에서는 사상 내용 자체를 접근하지는 않고요. 그냥 사상의 흔적 정도만 가볍게 접근하고 가니까 어느 나라에 어떤 스님이 있었고 그 스님이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느냐 정도만 파악하면 되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철학과에서 이런 사상을 배울 때 심오하고 깊이 있는 얘기라는 거지, 한국사는 그냥 시간의 흐름 정도만 배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국가 성립기 때 보면은 연맹왕국이라는 국가 생기면서 왕국이라는 게 처음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때까지는 각자의 샤먼 체계가 따로 존재했었어요. 이래갖고는 국가 통합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제천 행사 같은 걸 열어갖고 국가의 단합을 시도했었을 뿐이지 아직은 국가 사상이라는 게 딱히 존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근데 고대 국가가 성립되면서 국가적인 사상이라는 게 이제 필요해져요. 모든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하나의 믿음 체계를 가질 수 있는, 자, 이때 불교가 들어와서 그런 초국가적인 그 사상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국가 전체가 하나의 사상 체계를 만들었었던 거고, 우리 동양 같은 경우는 불교가 이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라는 한 국가의 한 사상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들어오는 과정부터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내적으로는요, 고대국가 성립기 때 한 국가라는 이미지, 국왕 중심의 집권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됐던 것이고 그런 수요가 있었던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국제관계에 또 영향을 받게 돼요. 간단히 보시면은 자, 중국이 4세기 때 오후 16국 시기가 되면서 3세기 때 삼국을 통일하고 만들어진 게 서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진이 이 내부에서 반란이 발생하는데 북방 오랑캐들을 끌어들여갖고 도움을 요청하다가 이 북방 오랑캐들이 이 북쪽 중국 화북 지역에다가 여러 개의 국가를 난립하는 시대가 들어오게 돼요. 이게 이제 4세기 때 오후 16국 시대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진은 망하고 이제 뒤에 동진으로 바뀌고요. 자, 그리고 4세기 때는 우리 그 한사군을 완전 축출하면서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가 국경을 접하면서 처음으로 라이벌 관계가 됐던 게 4세기 때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각자 자기들하고 우호적인 국가를 만드는데 백제는 주로 남쪽 중국 국가랑 우호적인 상태를 만들고요. 여기는 전현이라는 연은 일단 이름 기분 나쁘잖아요. 전현, 후연, 이게 선비적 국가인데 이거는 고구려하고 적대적인 국가가 있었습니다. 얘를 무너뜨리고 등장했었던 게 전진이라는 있었는데 이 전진하고 친교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국제관계에서 친교를 수립하면서 이들로부터 이제 불교를 수입받게 돼요. 그래서 국제관계의 친교도 하나의 영향이 된다는 걸 기억 좀 해두시라고요. 4세기 때 처음 들어오는데 고구려가 먼저 받아들입니다. 소수림왕 때. 자, 백제는 근초광 때가 아니라 근초광 돌아가시고 침류왕 때 받아들여요. 동진에서. 여기서 들어올 때 순도라는 승려가 그걸 불교로 들여오고요. 여기는 마라난타라는 승려가 들여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순마 타고 오셨다 하시면 돼요. 순마 타고 오셨다. 자, 그리고 신라는 빠졌네요. 4세기 때까지는 사실 삼국시대라 부르기 애매하고요. 그냥 양국시대에 가깝습니다. 고구려 백제 라이벌 관계가 시작됐었던 양국시대. 그리고 5세기 돼야지 나제 동맹 체결하면서 신라도 이제 이 형들 싸움에 국제관계에 좀 끼어드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5세기 들어갈 때 신라는 고구려랑 친교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로부터 받아들여요. 그래서 눌지마리간 때 그때 처음 받아들입니다. 다만 신라는 그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공인까지 한 100년이 걸렸다라고 해요. 이름이 법흥입니다. 법을 일으켰다. 이때 와서야 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법흥이에요. 자, 그래서 신라. 요것 좀 기억 좀 해두세요. 가끔 순서로 나오니까 순서 정도만 기억해두세요. 자, 이거는 소침, 눌법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심하고 침울하고 눌린 사람들이 법을 믿는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수림이 최초다. 자, 키워드는 순도. 백제는 마라난타, 순마 타고 오셨다. 이 단어가 나오면 4세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언제 들어갔냐면요, 일본은 백제랑 친교가 있었잖아요. 일본의 친교를 처음 만들었었던 게 4세기 한성백제 때 근초광 때 처음 친교를 만들고요. 5세기 때 고구려가 남한정체 필 때는 이 해상이 봉쇄돼 갖고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6세기 때 웅진백제 시대 때
무령왕에 의해서 다시 친교가 만들어져요. 무성이 이제 중흥기를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요때 요 친교기 때 이때 들어와요. 이때 성왕 때 노리사칙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요거까지 기억 좀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 손으로 봤다. 일단 소침돌법에 해두시고요. 한능검에서는 저 순서를 자주 내지는 않는데 왕대사로 가끔 물어봐요. 어느 왕 때에 들어왔냐라는 걸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불교랑 관련된 또 다른 국제관계를 소개해드릴게요. 1세기 삼국 통일 전쟁기로 접어들 때 우리 흔히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수나라가 있었고요. 수나라라는 통일 국가가 다시 등장하고 얼마 안 있다가 없어지고 당나라 되잖아요. 통일 국가가 다시 등장하자 옆 나라에서 긴장해갖고 빨리 뭔가 선수를 칩니다. 백제도 이쪽과 뭔가 연을 대을 했었고요. 신라도 이쪽에 사신을 파견해갖고 뭔가 연을 닿으려고 했었습니다. 백제는 무왕 때 일이고 신라는 이제 진평왕 때 일입니다. 자, 그리고 무왕 말고 그 뒤에 의자왕 때 가면은 이른바 이제 고구려와 백제 간의 일정한 동맹관계 비슷한 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돌궐, 고구려, 백제, 외로 이어지는 수직구조와 그리고 당과 신라로 이어지는 수평구조, 이른바 십자외교라는 게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 그걸 좀 전제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수와 연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평왕 때 원강이라는 사람을 보내갖고 스님을 보내갖고, 이 사람이 수나라에 유학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을 다시 보내갖고 군대를 요청하는 글을 쓰게 해요. 내가 스님의 신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여할 수 없지만 나도 대왕의 녹을 먹는 또 다른 하나의 신하인데 내가 스님이라는 입장만 가지고 이 명을 거절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스님이지만 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강법사의 원래 목표는 불교 대중화에 자기 일생을 쏟아붓는 게 목표였었는데 사실은 저 사람은 그냥 정치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원강 때 불교 대중화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고요. 원강 뒤에 후배였었던 원효 때, 그때 이제 불교 대중화가 그때 가야 좀 실현이 됩니다. 자, 더불어 진평왕은 제2의 진흥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었잖아요. 진흥왕 2탄이라고. 그래서 진흥왕 때 화랑도를 국가주제로 만들었었는데 그 화랑도들한테 필요한 규범을 만든 거는 또 이때였었단 말이에요. 원강이 수나라에 군대를 요청한 걸 걸사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소고개라는 화랑도의 규범을 만듭니다. 잘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연결되는데 고구려하고 왜도 직접 연결하려고 해요. 이때 왜를 이끌던 그 왕은 아니고 태자로서 왜를 이끌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성덕태자, 쇼트쿠태자라고 하거든요. 자, 이 사람의 그 정책의 목표는 뭐였었냐면은 여태까지 백제 일변도였었던 이 일본의 외교 관계를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일본이 상당히 좀 독자화되는 길로 가요. 좀 발전을 합니다. 이 이후에. 이 쇼트쿠태자의 스승 역할하는 사람이 여기서 내려오는데 이때 고구려가 왜하고, 고구려도 요 십자외교 관계에서 왜하고의 관계를 좀 관심을 가졌고요. 신라를 후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구려도 욕심이 있었고 왜는 왜대로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고구려가 보낸 스님 두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담징하고 해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고해자 쇼라고 해갖고요. 이분이 이제 쇼트쿠태자 스승이 됩니다. 태자의 스승이 됐다는 것은 저 사람은 정치적 자문 역할로 갔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 전파나 선교 역할로 간 게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 뜻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담징 스님은 거기 가갖고 법률상 금당벽화를 남기게 되는데 이게 최근까지도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는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미친 X가 이제 그 불질러갖고 일부는 불탔는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벽화 중에는 절에 있는 벽화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벽화예요, 저게. 그런 업적을 남깁니다. 자, 담도 참 컸지 뭐예요, 이때. 해자스러운 사람이다. 이게 이때인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잘 나오는 편인데 최근에 한능검에서는 요 7세기 때 요 역할은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원래 에사스님까지는 되게 잘 냈었는데 잘 안 내는 편이에요.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게 몇 세기 때다? 7세기 때 상황이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을 할게요. 자, 지금 한능검은 거의 나오는 게 신라 고승들만 나오니까 신라 위주로 한번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뭔지? 삼국시대 그 삼국 간의 관계를 설명한 그래프입니다.
자, 그중에 어떤 나라 그래프를 했었죠? 백제의 전성기를 뜻하는 그래프였었어요. 자, KBS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백제의 전성기를 뜻한다. 그래서 4세기 때 한번 6세기 때 한번 전성기를 가져옵니다. 이 그래프는 고구려와 정확히 반대로 간다 했어요. 요거는 신라의 그래프입니다. 신라 그래프만 요것과 무관해요. 신라는 이제 따로 갑니다. 신라도 보면은 4세기 때 한번 점핑을 하고요. 그리고 6세기 때 한번 점핑을 합니다. 자, 그리고 7세기 때 한번 더 점핑하는데 이게 통일전쟁기 때예요. 그래서 무열왕, 문무왕 때 이걸 거치면서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궁왕이 죽으면서 이제 꺾이는 시기가 됩니다. 자, 그래 한번 볼게요. 6세기 때 왕이 지법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때 불교가 공인된다. 늦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라는 불교를 이미 형들이 하는 걸 봤으니까 고구려나 백제가 불교를 통해서 재미 보는 걸 봤기 때문에 신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확 밀어버립니다. 그 진흥왕 때는 전륜성왕이라는 이 불교적인 설화의식을 가지게 되고요. 진평왕 때는 자기 집안 식구 이름을 불교 집안 식구 이름으로 싹 바꿨다 그랬잖아요. 이른바 진종설화라고 하는 걸 채택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선동여왕이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여자왕입니다. 여자하다 보니까는 이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나 정당성 같은 게 훅 떨어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동여왕 때는 미리 한 3가지 일, 그리고 3가지 건축물이라는 아주 유명한 게 이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왕의 어떤 권위를 위해서 만들었던 거. 특히 이때 만든 3개의 건축물 중에 황룡사 구축목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건의한 사람이 자장이라는 스님이 그걸 건의하게 됩니다. 자장에 의해서 황룡사 구축목탑을 만들었다. 자, 이것만 만들면은 주변 9개 국가 내지는 부족이 자장해질 것이다. 이런 말 했다라는 거예요. 자장 스님이 중국에 가갖고 선인을 만났대요. 신선을 만났답니다. 만났더니 그 신선이 그러더래요. 야, 인마, 니네는 인마 여자가 저기 왕이니까 주변국들이 우습게 알지. 가서 있잖아. 이것만 만들면은 주변국들이 알아서 자장해질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건의해갖고 선동경한테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장,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의했다. 자, 그리고 진평왕 때 인물로는 아까 그 십자외교, 그 와중에 일종의 스님이면서 외교관 역할하는 사람이 원강이 있었다. 요 진평왕 때 고구려는 영량왕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영량왕 즈음에 활동했었던 사람이 영양가에 있었던 왕이라 했었죠. 그때 담도 큰 사람, 고해자쇼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고요. 진동여왕 때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유학을 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는 고구려 지나갖고 가려고 하다가 요동에서 잡혀갖고 돌아오게 돼요. 복귀하게 됩니다. 화면을 좀 확대해봤습니다. 요 한 명씩 그 시대 순서대로 그냥 이름만 쭉 적어보세요. 자, 그래서 진평왕 때 있었던 원강이라는 사람. 자, 원강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당시 십자외교의 그 일종의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선동여왕 때 뭐 있었다고요? 첫 번째 여자 때는 이것만 만들면 자장해져요. 자, 황룡사 구축. 자, 그리고 진동여왕 때 원효와 의상이 처음으로 당나라로 유학 가려 했었다. 당시 지식인 승려들은 당나라 유학 가서 조금 더 많이 배워오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행해지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효하고 의상도 건너가기로 마음을 먹었었다는 거죠. 근데 고구려 쪽으로 건너가는 육지행을 택하다가 고구려 군대한테 붙잡혀갖고 이제 리턴하게 됩니다. 이때는 실패하고요. 이게 1차 외교 시도고 문무왕 때 다시 한번 시도를 해요. 이게 이제 2차 시도인데요. 자, 이때 시도하는데 원효 스님이 가다가 이때는 이제 해로로 가려고 합니다. 해로로 가니까 아마 한강길을 따라갔고 한강 하류 쪽에서 배 타고 이제 건너가려고 했었을 겁니다.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중간중간 어딘가에서 잠을 자면서 갔어야 될 거예요, 아마. 가다가 저녁 때쯤이 돼갖고 어느 동굴에서 이제 잠을 잤다라고 하는데 그 동굴에 얽힌 설화가 이제 전한단 말이에요. 자,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갖고 일어나갖고 이제 막 이렇게 손을 해보니까는 바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 바가지 마침 물도 담겨 있어갖고 그냥 맛있게 마시고 그러고 잤답니다. 아유, 물도 너무 달았대요. 막 한참 걸어온 데 먹어서 그런가 너무 달았대. 그러고 이제 잠을 잘 잤답니다.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그 바가지는 해골 바가지요. 그 안에 담긴 물은 완전 썩어 있는 물이더라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그때부터 오바이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말도 못하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효 스님의 뒤통수를 빡 쳤답니다. 아, 이건 뭐지? 하는 느낌이 났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똑같은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어제는 그 물이 그렇게 맛있었고 오늘은 오바이트가 쏠릴까? 아, 이거는
바깥에 있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불현듯 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해요. 모든 것은 마음 짓기 나름이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바로 돌아옵니다.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일체유심조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되고요. 의상 스님은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행적이 좀 달라져요. 자, 요건 저기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간 순서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10년 정도 유학하고요. 661년에 가는데 70년에 돌아옵니다. 이때가 이제 그 나당 전쟁이 시작될 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중국이 신라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이분이 거기 가 있을 때 그 누구한테 이 교육을 찾아받았었냐면은 중국 화엄 중에 2대 교주였었던 지엄 스님한테 받고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동문수학했었던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법장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자, 이분은 나중에 이제 중국 화엄 중에 3대 교주가 됩니다. 근데 이분하고는 친분이 되게 두터웠기 때문에 의상 스님이 신라로 복귀하고 난 뒤에도 서로 서신을 주고면서 계속 연락을 받았다 합니다. 심지어 법장 스님이 글 같은 걸 쓸 때 있잖아요. 의상 스님한테 보내갖고 제가 쓴 이 글이 잘못된 게 없습니까? 의상 스님께서 한번 보고 좀 고쳐주세요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친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정을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분들이 신문왕이나 성덕왕 때까지 사세요. 근데 주로 활동한 걸 이제 무열한 문만 때 활동을 합니다. 왜 이 시기 때 활동했는지 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성덕왕 때는 누가 등장하냐면은 해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이 초는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란 뜻이잖아요. 초월에 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되게 멀리까지 갔다 옵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에서만 이걸 수입하다가 중국의 그 불교 이름만 수입하다가 공부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어디까지? 인도까지 직접 갔다 왔다라는 거죠. 사실은 진흥왕 때 백제 성왕이 있었는데 성왕 때 겸익이라는 사람도 인도 갔다 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 실물 증거가 없는데 이분은 실물 증거까지 있어요. 그래서 8세기 때 인도와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서역까지 아라비아 지역까지 그 당시의 풍물과 정세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유물 역할을 합니다. 당시 기록이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왕 오천축국전이라는 게 있어요. 오천축국이 인도를 말하고요. 왕은 이제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남겨놨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다. 세계 4대 기행문이라고도 해요. 논자에 따라서는. 자, 그리고 경덕왕 때는 진표라는 스님이 등장하는데요. 자, 의상 스님이 만든 화엄 중이 우리나라에 5개 종파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오교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4번째가 화엄 중이고 진표 스님이 만든 법상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5번째가 되었고 총 5교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3가지가 더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체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냥 5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종단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와 관련된 공부를 좀 했겠지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있었던 종단은 이 2개 정도로 보는데요. 화엄종과 법상종.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저거 누가 개창했어? 라는 그 시조 있죠. 한국 화엄종, 한국 법상종의 시조가 누구냐라는 걸 물어봐요. 그게 의상 스님이고 진표 스님인데 이 사람은 진짜 표나는 사람이에요. 왜 표가 나냐면은 경덕왕 때는 나라의 왕의 힘이 기울기 시작하는 때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원래 백제계 쪽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전라도 쪽 가고 이제 전파를 합니다. 그래 백제 유민들을 대상으로 전파를 해요. 그래서 공교롭게 신라 종교계가 크게 양분이 돼요. 신라 쪽, 경주 쪽의 불교, 그 신라 경상도 쪽의 불교와 전라도 쪽, 전라 김제 금산사에 가고 합니다. 전라도 쪽의 불교로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쪽의 불교로 발전한 게 의상 스님의 화엄종이고요. 그리고 전라도 김제 금산사에서 이제 태동해갖고 발전하게 된 게 법상종이라고 하는데 고려시대에도 교종은 이 양대 종단이 교종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종 중에는 저 2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만들어졌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스님들이 그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 하나만 좀 2문자를 일단 말씀드리고 할게요. 삼국에는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고승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고승 중에서는 이제 신라 승려만 거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더니 아주 요상해졌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광자 요상해진이라고 합니다. 광자 요상해진. 많이 요상해졌네. 왕도 매칭시키면 좋아요. 진평왕 때, 선덕여왕 때, 그리고 원효 의상은 무열문무 때 활동했던. 자, 이게 7세기 통일전쟁 때 활동했다 하면 됩니다. 성덕왕, 경덕왕 때 하면 됩니다. 광자, 효상해진. 자, 그거 하나씩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원감겁사 걸세출의 인물입니다. 걸사표와 세소국의 자장 황룡사 구층목탑 여자왕때라는 거. 세소국의 사료도 좀 격침해 두세요. 유학은 나는 죽은 뒤에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유학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세를 가꾸는 사상이에요.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질서를 만드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 사회가 가장 바람직하게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 사회에 윤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중에 몇 가지 정도만 지키면 된다고 믿었냐면은 5가지 정도만 지키면 된다고 봤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오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륜이 충효 정절이 일단 3개는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신의, 그 다음에 나이 먹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 간의 이 연배윤리 같은 거 있죠. 이 5가지가 인간이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중에 3개가 나와 있어요. 삼국시대부터 충효는 1등이었었어. 유교윤리 중에 최고로 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들어가면 이제 정절까지 강조하면서 삼강이라는 걸 강조하게 됐던 거고요. 여기 뜻밖의 충효 외에 신의를 강조합니다. 신의. 그래서 유학의 오륜 중에 3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 나머지 임전무태, 살생유택 같은 것들이 이제 불교윤리나 도교윤리로 이제 포함돼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학윤리가 들어가. 그럼 이제 스님이 만들다 보니까는 스님의 논리도 들어간 그 규범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주로 누가 보는 규범에 썼다? 화랑도 규범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사군이층 사친이요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택 이 가끔 사료로 나오니까 좀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자, 이거 좀 잘 격침해 두셔야 돼요. 원효 스님의 본명은 설서당이라고 합니다. 자, 신라는 박석김 빼놓고 성이 있으면 다 육도품이라 보시면 돼요. 석은 그 뒤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빼도 되고요. 박김이면 진골이고 진짜 뼈다고, 나머지는 654321로 불리는 사람들인데 육도품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도품이에요. 자, 의상 스님은 김씨로 봐요. 김씨. 그 진골기죽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신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걸로 얻을 수 있는 파이가 되게 큰 사람입니다. 신분이 좋기 때문에. 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뭔가를 아무리 투자를 해도 있잖아요.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분이에요. 아마도 이게 유학을 가고 말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학을 가지 않았다? 갔다. 자, 유학시도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는데 2차 때 1차의 의심조로 깨달았다 그랬죠. 잘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돌아와서 뭐를 하시냐면요. 대중들한테 직접 불교를 전파합니다. 불교를 전파하면서 이분이 만든 게 무해가라는 노래를 만들어요. 이 무해라는 게 장애가 없다,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걸림이 없네, 걸림이 없네, 거침이 없네, 거침이 없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민중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you can do it 그런 뜻이에요.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 말하는 겁니다. You can do it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고 있다고요? 대중들한테도 불교를 전파할 수 있다. 너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대중들을 이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그 주문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 극락세계에 계신다는 부처님이 있는데 그분이 아미타불이거든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민중들이 불교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한자로 된 경전이고요. 어려웠단 말이에요. 글자 자체를 모르는데 글자를 해석해갖고 내용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 그냥 이 주문 하나만 외우면 돼라는 쉬운 불교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일단 뭐 얘기하면서 You can do it 하면서 너희들은 뭐만 나무 아미타불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대중들한테 불교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아미타 신앙이라고 해요. 나무 아미타불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아미타 신앙을 전파한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 아미타 신앙. 자, 그리고요. 원효 스님은 굉장히 많은 책을 읽는데요. 한쪽 경전에 치우치지 않고 이것도 조금만 제가 그 흐름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기원전 6세기쯤에 인도에서 불교가 처음 나타나는데요. 기원전 3세기쯤에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계기가 좀 만들어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기원전 1세기에 중국에 불교가 넘어오게 돼요. 500년 뒤에. 자, 중국에 넘어오면서 인도는 불교를 전파하는 방식이 한 500여 명 되는 스님들이 쭉 서갖고 있잖아요.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암송이 전달되면서 후손한테 전달되는 방식이었었거든요.
그 아소카 왕 때는 이거를 일정하게 문자화 시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게 주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문자화돼요. 자, 문자화되면서 이 문자 내용을 해석하는 방식을 두고 파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부파불교가 시작됐다라고 해요. 인도에도 파가 있긴 있었는데요. 중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파가 생깁니다. 자, 이 파들이 생기는데 가장 크게 대립하는 논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하나를 이제 중간학파라고 하고 하나를 유식학파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 그냥 듣고 마세요. 중간학파의 입장은 그겁니다. 부처님 말씀하시길 세상 모든 것은 다 공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허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니까. 자, 그리고요, 유식학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보이는 그 자체가 실제다. 네가 인식하는 그대로다. 그게 인식하는 그대로가 그 실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저 공이라는 게 진짜 물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가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여튼 뭐 우리 지금 할 필요는 없는 얘기니까. 근데 이때도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고대인들의 사유체계가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요. 알파고가 알파고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저때 이 불교 덕분에 생각할 여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제일 대립했던 게 그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게 부처님이 말했던 거야 라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중국에 들어오고 난 뒤에 어느 순간 파들이 많이 생기면서 가장 크게 대립했던 파 두 개가 이거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4세기예요. 그래서 500년 뒤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인도에서는 1000년 지난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난데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7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신라에서 경전을 두루두루 진짜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어느 한쪽에 자기 취향이 있는 경전 쪽에 파묻혀갖고 그쪽 경전만 읽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그냥 다 읽은 겁니다. 그걸 다 읽으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논리를 개척해요. 이거에 대한 답을 이분이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학파 쪽에 있는 경전만 읽은 것도 유식학파 쪽에 있는 경전만 읽은 것도 아니고 다 읽으면서 이거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논리를 이제 개발하신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의 다른 버전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야, 얼음하고 물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냥 현상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순간이 있는 것이지 결국은 같은 거잖아요. 물이 차가워지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따뜻해지면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네들은 지금 현상만 가지고 다르다고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원래 같았던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논리를, 이거를 포섭시킬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자, 그리고 경전을 되게 많이 읽다 보니까 이분도 책을 진짜 많이 써요. 책을 많이 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대승기신론서와 금강산매경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중국에 전파되어 갖고 중국 고승들한테 굉장히 찬사를 받아요. 자, 이 정도는 기억 좀 해두세요.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 간단히 두 문자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원효 스님은 중국 불교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심지어 일본 불교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일본 불교는 그냥 원효 스님을 빼놓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뛰어난 성인하나 배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친구들이 와서 물어본다면은 다른 나라 사람도 원효 스님이 누군지 알 텐데 우리가 물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 친구나 일본 친구 와서 물어보면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만큼은 좀 알아야 돼요. 자부심 있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뭐가 됐든 좋으니까 원효 스님에 대해서는 아무 일화라도 좀 알려줘. 아무 일화라도. 자, 아무 일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 일화. 아미타 신앙, 무예가, 나무아미타불, 무예가, 일심사상, 화쟁사상.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원효 스님이 그 일체심적 깨닫고 돌아와서 바로 한 게 뭐냐면 파괴를 하시거든요. 파괴생이 되거든요. 태종 무열왕의 딸이었었던 요석공주랑 결혼합니다. 그래서 설총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 사람은 또 우리나라 유학의 또 1인자예요. 그 공자랑 같이 제사밥을 먹는 문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집안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설총을 파괴를 하고 설총을 낳고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낮춰갖고 소성거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파괴했으니까 소성거사라고 불러요. 낮춰갖고. 그러면서 이제 저작거리에 뛰어들어갖고 사람들하고 같이 뛰어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다니고 냇가에 들어갖고 몇 감고 이제 뭐 그러고 했다는 겁니다. 민중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들은
당시 이 일반 민중들은 불교라는 것을 너무 먼데 있는 것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한자를 알아야 돼. 그리고 한자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불교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너무 먼데 있는 거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민중들한테 쉽게 전파하기 위해서 본인이 민중이 되신 거예요. 그냥 본인이 민중이 되었고, 야 나나 너나 똑같은 놈이야 임마. 나도 몇 감고 저기서 저 그냥 춤추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잖아. 술도 먹고 하잖아. 여자도 취하고 막 그러잖아. 다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하는 거야. 너 어떻게?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대중이 돼갖고 대중들한테 전파를 한 겁니다. 자, 여기 소송거사라 칭하고 이제 저작권에 나가서 불렀었던 게 무예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중들을 극락세계로 이끈다고 알려준 그 주문이 나무 아미타불이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니까 어때요? 노래 부를 때는 뭔가 이렇게 좀 화음을 넣는 게 있어야지 좋을 거 아니에요. 이때 화음을 넣은 걸 뭐로 넣었다고요? 대금으로 화음을 넣었다 하시면 돼요. 대금. 아무 일 하나 좀 알려줘. 그리고 대금으로 화음 넣었다. 이거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의상 스님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 스님과 8살 차이 나고요. 동생입니다. 다만 신분은 높았다. 진골이니까. 자, 이분 결국 가는데 중국 화엄종이 창시되고 2대 교주였었던 지엄 스님한테 배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 있는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 배운 내용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우리나라 화엄종을 처음 개척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화엄종의 시조가 되는 거고, 중국은 이제 지엄 스님의 제자였었던 법장이라는 사람이 화엄종의 3대 교주가 돼 있어요. 이분하고 돌아가서도 계속 교류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화엄종, 우리나라 화엄종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그 설화가 전하는데요. 이런 설화가 전합니다. 그 중국에 건너갔을 때 이제 30대가 됐는데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제 거의 이제 40대가 돼가는데, 당나라가 신라와 전쟁할 걸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의상 스님이 모국인데 자기 나라에 이걸 얼른 알려주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귀국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의상 스님이 묵던 집이 있었는데 그 묵던 집에 딸내미가 의상 스님을 이제 흠모하고 있었대요. 이국에서 넘어온 머리 없으신 이 스님을 보면서 혼자 흠모의 정을 키웠답니다. 그 이제 의상 스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가기 전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이제 의상 스님은 스님이니까 스님 신분으로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멀리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가기 전에 하는 건 물리칠 수 없었고 이제 그렇게 보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는 뭐 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시 그 항해술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때가 좋으면 가는 거고요. 자주 가지도 않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이게 항상 목숨 걸고 가는 거였었어요. 그럼 위험한 거였었습니다. 하여튼 일정이 되게 급하게 됐는지 만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먼저 떠나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뒤늦게 쫓아온 그 낭자가, 선묘낭자입니다. 어린 여자였었어요. 선묘낭자가 막 쫓아왔고 배 떠난 곳까지 왔답니다. 근데 마침 이제 배가 떠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갖고 그대로 물에 풍덩 이렇게 빠졌대요. 빠져갖고 의상 스님이 가시는 길이나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용으로 변했답니다. 용으로. 그러니까 용으로 변해서 이 배가 안전하게 신라까지 가는 거를 길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의상 스님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여러 군데 절을 짓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가면 낙산사라고 있어요. 지금도 아주 예쁜 절이에요. 우리나라 그 절 중에 바닷가에 인접한 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군데 드는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양양의 낙산사가 바로 바다 옆에 있는 절이라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 낙산사에 관세음보살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난다고 거길 찾아갔었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현신이 계신다고 하니까 거기다 절을 지은 게 이제 낙산사라고 지은 겁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제 관세음보살이 거기 크게 계세요, 거기에. 자, 그리고 영주 부석사로 와서는 거기다가는 이제 강원도까지 간 거는 관세음보살님 계신다니까 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상도에 와서 거기서 이제 절을 하나 짓고 화엄종을 거기다 개창하게 됩니다. 그게 영주 부석사예요. 영주 부석사 우리나라 화엄종에 이제 그 시초가 되는 절입니다. 자, 거기다 절을 만드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경상도 하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되시겠지만 먼 데예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있다면은 경상북도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경주고요. 제일 북쪽에 있는 게 영주예요. 영주 위에 소백산맥이 있는데 요거 넘어가면 단양이거든. 충청도거든.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이고 정치적으로 볼 때는 경상도 바깥으로 전파할 수 있는 가장 천병 같은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만드는데 이게 경주가 아닌 서울이 아닌 지방이다 보니까 이 지방 토우들의 반대가 되게 심했답니다. 아직까지도 지방에서는 지방색이 있는 뭔가를 믿고 있었겠죠. 반대가 하도 심했답니다. 그러니까 절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연자동성하듯이 막 그러고 하니까는 여기 선묘낭자가 뿅 하고 나타났답니다. 용이 돼갖고 나타나갖고 뭐 다른 것도 안 하고요. 그 근방에 있었던 커다란 바위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한번 슬쩍 이렇게 들었다가 그냥 놨답니다. 그러자 알아서 스르르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화가 전해요. 이 설화랑 연결해갖고 이 절 이름을 이제 부석사라고 해요. 뜰부자 돌석사. 돌이 떴다라고 해갖고 이제 부석사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선묘낭자랑 관련된 설화다. 이름이 그래서 부석사가 됐다는 걸 기억 좀 해주세요. 이런 많은 절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많은 제자를 양성해요. 원효 스님은 많은 경전을 많은 책을 썼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파괴했기 때문에 제자가 많지는 않아요. 뚜렷하게 이어지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의상 스님은 가장 대표적인 제자들만 10 제자가 있다라고 해요. 그럴 정도로 많은 제자를 양성합니다. 그것도 차이점이다. 자, 이 부석사에다가 화엄종을 창시하고요. 낙산사에 가서 이제 관음 보살님을 접견하고 대중들한테는 이제 관음 신앙을 전파하게 됩니다. 대중들한테 이분도 되게 쉬운 방법의 불교를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 너희들은 책을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니까 이 주문 하나만 외워봐. 그게 뭐냐면 관세음 보살만 외우라는 겁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 불교에서는 이건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인간이 있는데요. 인간이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됩니다. 이걸 뭐 어려운 말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올림종교라고 돼요. 내가 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갖고 위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와 다르게 뭐 기독교 같은 그런 종교들은 위에서 정해놓은 누군가의 말씀을 따르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내림종교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신계가 존재하고요. 인간계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는 여기서 갈 수 있고요. 코딩 값을 깨닫기만 하면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중에 대승불교라는 게 나타나면서 이런 게 나타납니다. 불교는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스님이 있는데요.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렇게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님도 이게 성향이 있나 봐. MBTI가 있나 봐요. 어떤 스님은 자기 깨달음을 얻었으면 끝이야. 안녕, 나는 이제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은 어떤 스님은 이 진흙덩이에 뒹굴고 있는 이 중생들을 두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MBTI상. 그래서 얘들을 교화하고 얘들까지 끌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길을 잠깐 유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깨달았지만 그거를 보살이라고 불러요. 보살. 지금이야 보살이라는 말을 저희 절에 가는 이제 아주머니들을 보살이라 부르지만 보살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붓다라는 게 인도말로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았다는 뜻이고요. 이게 부디사트바라는 뜻인데요. 이게 지혜를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보살이라고 한 겁니다. 둘 다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보살은 여기에 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깨달았지만 아직 넘어가지 않으려고 얘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구제가 목표인 사람이에요. 중생구제가 같이 가겠다고. 그중에 여기서 이 진흙탕 속에서 아우성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어준 사람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해요. 세음이 세상의 소리거든. 세상의 소리를 다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억울한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분은 듣는다니까. 그분이 듣는다는가. 여기 올라가셔서 쉬시는 분 중에 서방종토에 계시는 분을 아미타불이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서방종토, 이걸 천국을 서방종토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을. 여기 계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디 계시는 분도 있고 어디 계시는 분도 있고 부처님 되게 많아요. 요 아미타불을 끊임없이 외쳐라 얘들아. 부처 한싸 외쳐봐 이렇게 하는 게 원효 스님의 얘기였었고 의상 스님은 네 옆에 계시는 이분을 외쳐봐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중들이 좀 쉽게 뭔가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음신앙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 관음신앙 관련 있는 게 낙산사 진 것도 관련 있다는 기회해 주시고요. 부석사는 화엄종 개창한 곳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구분하자면 종교는 기본적으로 내세신앙인데요. 나 죽은 뒤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현세신앙이라고 해요. 내 현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세신앙이라 합니다. 관세음 보살만 외우면 된다. 자, 그리고 이분은 책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책을 이분이 많이 씁니다. 화엄일승 법궤도라는 걸 저술합니다. 이화가 있을 때 그때 만들어서 든 거예요.
자, 이 둘을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이분은 제자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부하교관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해요. 부하교관. 자, 부석사 화엄종 창시했다. 자, 그리고 교단 조직했다. 교단 조직하고 많은 제자 형성했다. 관음신앙, 관세음 부살 얘기했다는 거. 요거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7세기 분인데 7세기 한 명 더 있거든요. 원효 의상 스님이 활동할 때 한 분 더 있는데 이분은 중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좀 덜 내는 분인데 원칙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이걸 가시면 됩니다. 6세기쯤에 중국의 어떤 스님 하나가 인도에 그 구법하러 가는데, 법을 구하러 가는데, 이게 나중에 서육이라는 소설로 쓰여집니다. 서쪽을 유람한 기록이라고 하는 삼장법사 아시죠? 그 삼장법사의 그 모티브가 된 사람이 현장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 현장 스님 얘기입니다. 이분은 인도로 유학 갔다 오다 보니까는 중국에서는 유학파 스님으로서 최고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까지 가서 배워온 게 뭐냐면 유식학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유식학에 관한 중국의 1인자였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 스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의상 스님은 중국 화엄종 2대 교주의 제자였었다면은 이 사람은 유식학의 대가였었던 현장의 제자였다는 거지. 근데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신라 사람, 외국인이다 보니까는 그 중국 제자에 비해서는 조금 밀렸었던 것 같아요. 무슨 큰 법회 있을 때도 막 연락도 안 취하고 그래갖고 약간 따당하는 분위기도 있고 막 그랬었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 원측 스님이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원측 스님이 쓴 글이 있는데 해신밀경수라고 있습니다. 잘은 안 나와요. 이게 원측 스님 글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예요. 이게 여러 지역으로 전파가 돼요. 특히 티베트까지 전파가 되면서 티베트 대장경에는 이 원측 스님의 글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합니다. 유식학에 관해서는 제자가 양대 산맥이었으니까 이분의 말이나 글도 꽤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다만 이게 한국에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미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험에 좀 덜 나오는 거지, 중국 역사에는 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사료 보시면 무해가라 짓고 나무아미타불을 칭하게 되었다. 선묘, 부석사. 자, 원효스님 신문 화쟁론, 화쟁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화쟁은 다툼을 화합한다는 뜻입니다. 자, 화엄일성법궤도는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불교의 되게 재밌는 논리고, 이분들이 진짜 코딩 값을 안 게 아닌가 싶을 느낌이 드는 가장 대표적인 말인데, 불교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티끌이 곧 우주다. 찰나가 영원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 같은 말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이게 이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미시세계가 가장 커다란 거시세계로 통하는 문이 된다라는 이런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불교에는. 사실 서양에서는 논리가 이게 선적이라 앞으로 가면 가는 거지, 이게 갔다가 뒤로 이어지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동양이 이런 원적인 논리가 있어갖고 시작인데 쭉 돌아가면 다시 오는, 시작도 끝도 없는 이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그런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그걸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걸 담은 글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곧 전체다,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티끌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우주다, 이거 자체가 우주다. 그리고 찰나라고 말하는 이 순간이 그게 곧 영원이다라고 해갖고 이게 구별되지 않음을, 서로에게 융섭돼 있음을 말하는 글입니다. 화엄일성 법궤도가. 참고해주세요. 하나 중에 일체가 있다, 일체 중에 하나가 있다. 이걸 키워드로 좀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간단히 시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신라 중대, 아까 신라는 계단식으로 발전한다 그랬었죠. 4세기, 6세기, 7세기 발전하고 꺾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등장한 사람, 요 신라 중대 때 사람을 심각해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불교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광자 효상해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각해진이라고 있습니다. 심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의상스님을 좀 심화시킨 거예요. 일본의 화엄종을 전파한 사람이고요. 자, 여러분 김교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라 사람인데, 김씨니까 신라 사람이죠. 신라 사람인데 보살이 되신 분이에요. 지장보살이라고. 그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관장하는 사람을 지장보살이라고 해요. 이게 신라 사람이래요. 김교각이라는 분이래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보살이 됐다라는 겁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아주 가끔 나와요. 아주 가끔. 회초는 잘 나온다. 왕호천축국전. 진표 진짜 편하는 사람이야. 신라가 조금 꺾이는 기세를 보이자 어디 가서 전라도 지방 가갖고 거기다 종단 만들었다는 거지. 진표 법상종 만들었다. 가서 미륵신앙 전파했다.
점찰법회 같은 거 개최하면서 거기서 결국 법상종이라는 새로운 종단을 만들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전mit법이라고 하는데 점점 미쳐가는 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미쳐가는 법이다. 어디 가서? 금산사 가서, 전라북도 김제 금산사 가서 전mit법금 하시면 돼요. 전mit법금.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4세기, 6세기, 7세기 꺾인다. 자, 여태까지 불교는 도시불교였었어요. 신라 이제 하대로 접어들면서 도시가 아닌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불교가 발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방의 유명한 산에다가 하나의 자기들의 문파를 형성해 갖고 불교 세력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을 산문이라고 해요. 산문. 혹은 이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똑똑한 지식인들이 책 보고 하는 불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지방으로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요. 불교를 좀 더 쉽게 전파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든 게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교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이고요. 경전으로. 방식을 바꿉니다. 완전 180도 바꿔버려요. 교리에서 말하는 게 부처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저건 가짜다. 부처님은 이미 네 안속에 있다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있으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네가 찾아내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점점 더 쉬워지는 거야. 접근하기 쉬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참선하는 불교다라고 해갖고 선종이라고 해요. 지방 산에다 만들었다 해서 이거를 산문이라고도 하고요. 참선하는 문파다 해서 선문이라고도 합니다. 9개 산에 만들었다 해서 구산선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숫자 9라는 게 전체 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9라고 붙인 거고 9개 넘었을 거라고 봐요. 참고만 해주세요. 자, 신라시대 때는 구산선문, 참선 중심의 불교가 발달하면서 좀 더 확산될 수 있었다. 특히 지방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선종이라고 해요. 자, 이 역할한 사람이 도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의. 도의라는 승려. 자, 이분이 했다. 자, 저분 사료 중에 잘 나오진 않는데 사료 키워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는가,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불교를 그냥 책만 보는 이런 서생들이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하면서 자기는 전혀 다른 세계의 불교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종은 이 교종이 만든, 애초에 불교가 만들었었던 성상을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 안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있는 불상, 불탑, 경전, 이것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냥 저거는 돌이고 종이고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오로지 어디에 있다? 이 안에 있는 거고, 그걸 찾는 방법은 뭐다? 참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처의 성상을 상징을 만들질 않아요. 그걸 부정합니다. 근데 웃긴 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선배 스님에서 후배 스님으로 이게 이어지는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글자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책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말레에서 말로 전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배 스님을 되게 존중하는 태도가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불교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화장을 했는데, 화장하고 나니까 뼈가 안에 뭔가 이렇게 남더라는 거예요. 살이라는 건데, 야, 이거 어떻게 해? 버려? 어떻게 해? 버릴 수 없으니까 이걸 모시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부처를 상징하는 뭔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안 만든다 했어요. 근데 자기 선배 스님들 돌아가시는데 이분들도 화장한단 말이야. 똑같이 태워봤더니 여기도 살이라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버려야 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이거를 불탑이라고 하고요. 부처탑이라고 하고, 이거를 승려탑이라고 하는데, 웃기게 부처님은 만들지 않지만 자기 선배 스승권은, 자기 그 스승권은 만들더라는 거지. 그래서 뜻밖의 승탑이라는 건 또 되게 발달합니다. 웃기잖아요. 어쨌든 부처를 상징하는 것들은 만들지 않았다. 대신 승탑은 이때 유행했다. 승탑이 선종과 함께하는 단어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불교가 아닌 다른 사상은 없었는가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은 불교 외에 다른 사상도 들어옵니다. 흔히 이거를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친 4개 사상을 불류도풍이라고 하거든요. 불교, 유교, 도교, 풍수지리. 그중에 불교가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요. 고려시대까지 불교가 큰 영향을 미치다가 조선시대 가면 이제 유교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규정하고 있었던 게 유학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 유교보이, 유교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영향력을 가졌던 게 유교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상징하는 걸 유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갖고 유교가 영향을 먼저 미치고 다음에 불교였다면은 그렇게 불렀겠지. 불교걸, 불교보이 이렇게 했겠죠. 하여튼 순서는 그렇습니다. 자, 유학이 불교보다 먼저 들어왔을 거라고 봐요. 가깝잖아, 중국하고는. 다만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흔적이 없고, 그러면 말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발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많이 안 하는 거지, 들어오는 건 먼저 들어왔을 거라 봅니다. 자, 증거는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때 유교가 들어왔었다는. 학교가 있었다는 게 제일 큰 증거예요. 학교가 유학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자, 고려에 태학이 있었다. 그리고 신라에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한 30톤 정도 되는 작은 비석이 발견됩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화랑 2명이 스터디 맹세한 거예요. 우리 저번에 그 스터디 하자고 했었는데 약속 못 지켰지,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지금 말로 하자면은 애들이 도서관 가다가 있잖아요. 도서관 벽에다 낙서해 놓은 건데 그 낙서해놨었던 벽들이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뭐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에는 5개 경전이 있다라고 해갖고 유학을 오경이라고 돼요. 오경. 시, 서, 주, 출, 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거 공부하자는 말을 적어놨어요. 시경, 상서, 예기, 춘추 뭐 이런 걸 공부하자는 걸 적어놨습니다. 이걸 봐서는 맞네. 유학 분명히 공부하고 있었구만. 그 증거가 돼준다는 겁니다. 임신서기석은 잘 나오는 게 이거 도교의 흔적이다라고 나오는데 아니에요. 임신년에 맹세를 기록한 돌멩이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 돌멩이가 아니라 스터디 맹세입니다. 스터디. 자, 유학 증거다. 어디? 신라의 유학이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자, 그 정도만. 자, 그리고 이제 신라가 통일기로 접어들 때 이제 유학자들 역할이 이제 갑자기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4세기 때 한번 성장, 6세기 때 한번 성장, 통일기 7세기 때 성장하다가 8세기 후반에 이제 꺾이는 게 신라 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퉁퉁퉁 튑니다. 자, 그 중에 불교는 이때 원효하고 의상스님이 등장했었단 말이에요. 원효 의상스님이 이때 왜 역할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때 왜 필요했었냐면요. 통일기이기 때문에 나라 영토가 점점 넓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넓어지다 보니까는 다양한 가치가 혼재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가치관이 되게 혼재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뭔가 질서를 잡거나 규율을 잡아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 또 사상이 뭔가 역할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융합의 논리를 제시했었던 겁니다. 화쟁이라는 논리, 다투지 마, 싸우지 마. 그리고 화엄이라는 논리, 화엄이라는 게 융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논리를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대중들한테까지 불교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었던 게 이 두 분인데, 이분은 나무아미타불, 이분은 관세음보살이라는 쉬운 불교를 전파하면서 시대적 소명을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수는 이때 나당 전쟁기 때 신라를 대비해서 국가 간에는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할지라도 이 서로 통신을 하거든요. 그때 통신은 사람이 직접 가고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할 때 가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글을 쓰는데 뭔가 글을 쓸 때 국제 간의 관계에서는 비유도 들면서, 그리고 옛날 사례도 들면서 말을 풀어가야지 이게 상대편을 설득하거나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초등학교 6학년이 쓰는 건지 유치원생이 쓰는 건지 수준으로 쓰면 이게 사람을 설득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나오는 옛날의 고사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너 가 임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누구는 어땠을 때 한 발 물러서더라, 길을 옆으로 돌아서 가더라, 이런 식으로 비유를 대면은 상대편이 깨닫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말을 해갖고 얘가 듣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둘러서 말하고 상대편이 그거를 깨달으면서 알게 해야지 이게 수용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글을 좀 잘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기 때는 있었다는 거야. 그게 누구다? 좀 강수를 둘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강수입니다. 그래서 외교문서에 능통가했었다는 겁니다. 외교문서 잘 지었다. 그중에 유명한 게 청방인문표라고 해갖고 문왕 동생이었었던 김인문이 일종의 인질처럼 당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김춘추가 나당연합을 성공시키고 나서 자기는 돌아오고 왕자들을 거기에 수기하게 했었어요. 그중에 이제 이때는 김인문이 가 있었는데 이게 인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풀어달라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나당 전쟁기 때. 답 서린기서. 자, 그리고 불교를 비판하게 됐었다는 겁니다. 불교는 세상 밖에 가르침 아니냐, 나는 유학을 공부할 거야 하면서 불교를 비판하고 유학 공부하겠다는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가 충효, 정절, 그리고 신의, 위아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오륜이라는 게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덕목을 내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정절은 여자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강수가 외교문서를 잘 지어갖고 이제 유명해졌대요. 왕이 보자라고 해갖고 이제 봤는데 이 강수가 짱구머리였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우두였었어요. 우두. 그 소대가리라는 뜻입니다. 왕이 봤더니 진짜 짱구야. 그래서 강수 선생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강수도 짱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놀리는 거야. 뭐야 이게. 예, 그랬단 말이에요. 짱구머리라는 것 때문에 이 짱구머리가 유행했던 나라가 가야였었거든요. 편두라고 해갖고. 그래서 그것도 가야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아요. 가야 출신이니까 이 사람은 누구죠? 외국인이잖아. 외국인이라는 설이 있어요. 외인설, 외계문서에 능했다. 청방인문표, 답설인기서. 자, 그리고 불교를 새외교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있었는데 이제 나라에서 유명해지니까, 글을 잘 쌓고 유명해지니까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 지금 그 와이프가 아니라 사귀고 있는 여자가 되게 천한 집안의 딸인데, 대장장의 딸인데 너는 지금 유명하지 않느냐, 수준이 안 맞는데 만나지 마라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님, 모르는 건 죄가 아니나 알면서 지키지 못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옛말에 조강지처는 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알면서 어떻게 그걸 실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힘들 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이제 명을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윤리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게. 자, 외인설, 강수 세죠? 강수 세죠? 외국인인데 세다. 외인설 세죠? 외국인 맞잖아. 가야 사람이니까. 자, 설총은 원효 아들입니다. 원효 집안은 뭐 불교 1등, 유교 1등 다 해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도를 집대성했다. 우리나라 말과 한글은 발음을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가 잘 되는 글자라면은 한자는 발음을 표시는 못해요. 그냥 그 자체가 뜻을 가진 하나의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뚝뚝 떨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 쓸 때부터 좀 어색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식으로 끊어읽기를 합니다. 우리말에 을, 늘 같은 뭐 이런 조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여기다 끼워놓기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거기다가. 그 표식이 하나의 이제 문자로 굳어지게 되는데 이게 일본의 가타카나의 기원이 아닐까라고 일본 NHK 방송에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게 원효 스님이 썼었던 경전이 일본에 건너갔는데 그 적외선 카메라로 비춰보니까 그 자국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글자가 전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에도.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자로 만들어지고 굳어진 게 이제 가타카나가 아닐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 원효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제 그 이두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한 겁니다. 집대성을 했다. 자, 그리고 통일하고 난 뒤에 제도정비라고 있었던 신문왕한테 이렇게 훈계하는 글을 써줬대요. 왕은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유교 신하들은 충절의 정신을 가지고 왕한테 간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간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꽃의 왕에 비유해서, 화왕에 비유해서 할미꽃과 장미꽃을 들여다보면서 외양에 좋은 것만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내실을 봐야 된다는 말을 비유로 한 겁니다. 왕이시여, 할미꽃과 장미꽃 중에 당신은 뭘 가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랬던 거야. 왕이 기왕이면 다 옹침하지, 나는 장미 했더니 실망입니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외양을 보시면 안 되고 그 내면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화왕이라는, 꽃의 왕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라는 훈계글을 남긴 겁니다. 그거 왕한테 훈계하는 건 총명해야지. 아무나 하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왕한테 함부로 하면. 그래서 누가 했다? 총명한 사람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기억할 때 이렇게 해두세요. 설씨가 신화를 썼다. 설이 신화를 썼다. 설총 이두 정리했다. 신문한테 화한계 조술했다 하면 됩니다. 자, 김대문은 김씨예요. 진굴입니다. 유학자들은 대부분 육두품인데요. 이 진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진굴은 공부 안 해도 출세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내가 빡시게 공부해야지 출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육두품들인데,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육두품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굴 중에도 유학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김대문입니다. 자, 이분이 썼다라고 하는 책이 현존하진 않는데 어떤 역사책에 이런 책을 썼어요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가끔 냅니다. 자, 계림잡전. 계림은 신라입니다. 이제 신라 역사를 썼다는 거고, 화랑세기, 화랑들의 역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 화랑세기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진본이냐 가짜냐를 두고 아직도 다투고 있어요. 그 화랑세기라는 글을 기반으로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여태까지 군사정권에서 화랑을 얘기할 때는 화랑은 정말 도덕적이고 자기 멸사분궁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정말 뛰어난 정신이자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표상처럼 가져왔는데, 저 책 보면은 난잡한 난교 파티의 그냥 그 주인공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 책을 어떻게 봐야 되나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건 그런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현재의 시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고대 국가 때는 성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유로웠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현재 시각으로 저거는 잘못됐어, 화랑이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진품이냐 가짜냐 그거에 대한 나중에 만들어낸 위작이냐 아니면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뭐 그런 거냐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자면요, 그 화랑색이라는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된 게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
일본 문서를 보관하는 어느 곳에 그 일종의 서사 같은 역할을 했던 그걸로 취업해서 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었던 책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일본은 나라가 되게 좀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 나라라 이게 자료나 정보를 공유를 되게 잘 안 하거든요. 심지어 거기는 대학 교수도 자기 제자들한테 자료를 공유할 때 딱 찍은 애한테만 자료를 넘겨줘요. 이 약간 도제식이에요. 이 건너가는 게.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 우리가 연구하거나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폐쇄적이라 그게 공유가 잘 안 돼요.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애써갖고 연구하지 않을 만한 자료를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조금만 더 친해지고 서로 그런 게 교류가 된다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자료를 일본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 세 나라는. 하여튼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직업이니까 직업상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화랑새기를 봤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본인들이 공개하지 않는 그 책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와서 그거를 집에 와서 이제 다 일일이 적어갖고, 자기가 적은 거야, 자기가. 적어갖고 이제 화랑새기 내용을 복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때 진품으로 화랑새기 나왔다라고 해갖고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연구자들이 분석할 거 아니에요? 분석하다 보니까는 옛날 언어가 아니라 20세기 언어, 19세기 언어가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작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사람이 쓰다 보니까는 중간에 자기 언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 사람의 행적을 살피면서 여러모로 이거를 이제 살피고 있는데, 여전히 뭐 진품이냐 위서냐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조금 우세한 거는 위서라는 논란이 조금 더 우세한데요. 모르죠. 조금 더 가봐야죠. 그거는. 한산기, 이건 지리지입니다. 한산주 총관으로 가 있었어요. 그 지방관으로 가 있었습니다. 지방장관으로. 그래서 거기에 지리지를 서술한 겁니다. 고승전, 승려들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게 남아 있었다면 굉장히 유익한 자료들이 남아 있는 걸 거예요, 우리나라에. 참 안타깝습니다. 악본 저술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고악한 자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악한 자파. 자, 안타깝지만 한능검은 좀 덜 나오니까 그냥 김대문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해도 일단은 좋습니다. 김대문은 자기는 먼 지역 가서 지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또 왕이 최고 힘이 셌었던 신라 중대였었고요. 왕 중심의 개혁을 별로 반기지 않았었대요, 진골기족 입장에서. 그래서 왕이 하는 고악한 개화라고도 하고 고악한 자파라고도 합니다. 왕이 하는 개화 정책은 아유 그거 고악한 거야, 고악한 개화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진골이니까. 그리고 이제 최치원이 있습니다. 최치원은 신라 하대 사람입니다. 육두품이었었고요. 최씨니까. 당나라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진성령한테 이제 글 쓰면서 정치 개혁의 어떤 글을 썼었는데, 이거는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당나라 빈국과에 급제해서 당나라 관리했었다. 그때 황소의 난이 일어났었는데 황소의 난을 그 토벌하는 글을 써갖고 유명해졌다. 한때 저기 누구야? 지금 중국의 대표 있죠? 시진핑. 시진핑이 주석으로 등단할 때 이 한국과의 그 친교 관계 차원에서 언급한, 난 원래부터 한국 잘한다, 한국과 중국은 일찍부터 교류가 있었지, 우리 좋은 사이 되자라는 명목으로 언급했었던 우리 역사 속의 인물이 최치원이었습니다. 자기는 최치원 존경한다고 하면서 한국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을, 중국과 한국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인지 언급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도 유명했던 사람이다. 황소, 격황소서, 황소를 토벌하는 글을 썼는데 황소가 저 글을 읽고 오줌을 지렸답니다. 무서워갖고. 글을 그렇게 잘 썼답니다. 자, 귀국 후에 진성령한테 시무십조, 당장 해야 될 급한 일 10가지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때 아마,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때 아마 우리나라를 개혁하려면 신분에 따라 관직을 이어받는 이런 제도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관직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나라가 좀 희망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과거 붙은 다음에 돌아왔으니까 이때 과거 같은 얘기를, 과거제도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해요. 참고만 해두세요. 자, 개원필경, 중국에 있을 때 썼었던 그 문장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문집이에요. 최초원 문집. 제방연대려. 이게 남아 있었으면은 신라 역사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쟤는 황제란 말이고 왕은 우리나라 왕을 말합니다. 황제 얘기와 우리나라 얘기를 같이 서술한 거예요. 고려 후기 때 가면은 제왕운기라고 있어요. 아마 그것과 비슷한 형식이 아닐까 합니다. 중국 얘기 쓰고 동시에 우리나라 얘기 쭉쭉 써나가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사삼비명은 최초는 결국 이제 그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포기하고 이제 지방으로 낙향해갖고 이제 쭉 유람하면서 삽니다.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최치원의 흔적이 남은 곳이 많습니다. 자, 그중에 4개의 유명한 산에 가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글을 써줬어요. 그 비석을 남깁니다. 이거를 4개의 산에 쓴 비명 해갖고 사산비명이라 합니다. 제가 화랑을 위해서 쓴 비석이 있는데 날랑비 서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비문입니다. 이거는 비문. 자, 그리고 자기 그 낙향했을 때 자기 형이 있었던 절에 찾아가는데 해인사를 갑니다. 그 해인사 형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거기서 머무르는데 그때 되게 밀란이 심했었던 시기였었어요. 신라들의 밀란이 심했었으니까 그 해인사를 지키는 승병들이나 해인사를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밀란 세력들도 이제 막 있으니까 절이 돈이 많은 데니까는 절을 습격하려고 이제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밀란 세력들과 싸우다가 이제 죽은 전사자들이 생기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사자들을 묻어주고 그 전사자들을 위로하는 글을 쓴 게 있는데 이게 해인사 묘길상탑비입니다. 네. 최치원이 있을 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비명 같은 거예요. 자, 이것도 한 줄로만 기억해 두세요. 황필제 사랑해 하시면 돼요. 사랑, 황필제 사랑해. 해인사 묘길상탑기가 있다.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료 한번 볼까요? 자, 대장장이 딸과 사귀었다. 부모가 내 짝이 미천하니 헤어져라 했더니 조광철을 어떻게 버립니까? 했다는 거. 강수를 뒀다. 설총, 화왕계. 자, 최치원 10년 안에 과거 붙지 못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애를 보냅니다. 지금은 유학 보낼 때 부모 안 따라가면 그 불법인 거 아시죠? 그래서 기러기 부모들 양산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그냥 애만 보냈어. 10대 애를 보낸 건데 네 알아서 살아남고 10년 안에 붙어야 돼. 아니면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자, 스스로 불안 처지를 한탄했고 다시 벼슬할 두지 않았다. 낙향한 거 포기하고 심호십조 제출했으나 진성여왕이 수고했다면서 육관덕으로 올려주는데 이제 그 이상 끝이란 말이야. 육두품은 더 이상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실행할 의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낙향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쓴 글입니다. 자,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교, 불교, 도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나 보네 라는 거를 살짝 언급해준 비석이 이게 날랑비의 서문입니다. 이 4명의 유학자를 강설, 김최라고 기억 좀 해두세요. 이거는 꼭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아까 스님은 광자, 요상해졌네. 광자, 요상해진, 광자, 효상해진 기억하시면 되고요. 유학자 4명, 시험에 나오는 4명은 강설, 김채 하시면 됩니다. 자, 도교도 삼국시대 때 들어왔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도교 들어왔다는 흔적만 몇 개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도교는 제가 좀 쉽게 공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도교는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 사상의 범위를 몰라요. 철학가도 도교는 범위를 한정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신격이 붙은 게 있으면 다 도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부처님 빼고 예수님 빼고 뭔가 신격 붙은 게 있으면 다 도교라고 하시면 돼요. 그만큼 범위가 넓어요. 범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신도, 이게 도교에서 말하는 4개의 방위신입니다. 하여튼 뭔가 신격이 있다면 도교라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자, 연개소문이 당에서 도교를 전래했다라는 거. 연개소문 집권 초기에는 당의 친당 정책을 핍니다. 아직 자기 정권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다 천리장성 수축을 다시 진행하면서 이제 강경 모드로 돌아서게 됐던 거고요. 자, 백제는 금동대학로 산수문전이 있는데 어떤 조각품을 만들 때 있잖아요. 그 조각품에 산 모양을 새겨 넣으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굳이 산을 그냥 새기지 않았을 거라고 해석을 해요. 이 산은 신선들이 사는 산을 새겼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각품에 산이 새겨져 있으면 이건 도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산수문전은 산과 물, 무늬가 있는 벽돌 그런 뜻이에요. 산 있잖아, 도교. 뾰족뾰족하는 게 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선들이 사는 산이다. 산수문전은 산과 물이 있는 문은 문이라는 뜻이고 전은 벽돌이라는 뜻입니다. 산 있죠? 예, 도교 말합니다. 사택지적비는 요즘은 이제 그 말 잘 안 쓰긴 하는데요. 이게 어떤 법당을 만들면서 법당을 만드는 걸 기록한 비석이거든요. 그래 불교랑도 관련이 있고요. 여기에 이 사람이 인생무상에 대한 얘기를 읊었다라고 해요. 인생무상? 이 사람 무슨 책 봤나 본데? 그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켰다고 그나마 평가하는 사람이 장자하고 노자거든요. 장자, 노자가 무위자연 같은 인생무상 같은 걸 읊었단 말이에요. 영향받은 거 아냐? 해갖고 불교와 도교의 영향이 같이 있는 걸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걸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금산사 사연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도교랑 관련된 겁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도교 전래했다는 증거다. 금산사 사연이 있다. 그리고 사진으로도 기억해 두시고요. 사진도가 제일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 다음으로 잘 나옵니다.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리고 뒤에 통일신라 때 무덤 둘레에 12간지를 세우는데 12개의 동물로 신격화시킨 걸 말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 하는 거 있죠. 우리 띠에 쓰는 거. 이거 신격입니까? 인격입니까? 신격이잖아요. 그럼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고려시대 때 고려와 조선의 초제라는 게 이게 도교식 제천 행사를 말합니다. 초제라는 게 별 제사 그런 뜻이거든요. 1월 성신에 제사 지내는 걸 말합니다. 도교식 제천 행사예요. 자, 그리고 신라하대 때는 풍수지리설이 들어오게 돼요. 이거 하대 때 들어온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삼국시대 때는 없었던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호족들하고 연결됐다는 정도만 기억해두세요. 풍수지리설은 터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터. 어려운 말로 지기성세라고 하는데 땅의 기운은 성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항상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이 지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방 어딘가가 서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풍수지리예요. 누가 신나는 말일까? 지방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이 와 하면서 신나했다는 거예요. 그 지방 호족과 연결됐다. 지방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하나의 명분으로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천도 그러면 이게 다 풍수지랑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땅의 기운이 변한다.